정선에 위치한 한 복합문화예술단지. 이곳은 본래 1962년부터 2001년도까지 석탄을 캤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였다. 국내 최대 민영 탄광이었던 삼척탄좌 정암광업소는 38년간 무연탄을 생산했다. 한때 광부의 수가 3,000명이 넘는 등 융성하고 부유했던 곳이다. 2001년부터 10년이 넘게 문 닫혀 있던 이곳은 탄광 지역 복원 사업을 통해 2013년 복합문화예술단지로 복원됐다. 이제 정부에서 폐광산업시설을 갖다가 재생하는 프로그램 차원에서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여기를 문화공간으로 바뀌게 된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문화공간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여기 그대로 그때 당시에 산업시설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그다음에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그러니까 현대미술관 같은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도 있고요. 곳곳에 걸려있는 미술 작품들. 이곳은 탄광시설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부를 필요에 따라 개조했다. 현대미술, 설치미술, 각종 예술 수집품들을 전시하며 검은 땅 위에 새로운 예술을 싹 틔웠다. 과거 삼척탄좌 정암광업소의 역사에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장소도 있다. 당시 탄광이 남겨진 흔적을 예술의 아름다움과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낸 곳이다. 유레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유로 그냥 나이살이다.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죠, 나이살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다이어트도 호르몬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제 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고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음식 자체가 다 이렇게 에너지가 지방 조직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죠? 지방 축적되니까 이때 지방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지방세포가 이제 그런 어떤 음식의 에너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왔다고 느끼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렙틴을 분비해서 배부름을 느끼게 하면서 음식을 그만 먹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이제 호르몬이죠.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렐린은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음식 먹으면 제일 먼저 어디서 받아들이죠? 위죠. 그래서 위장에서 분비됩니다. 위가 비었을 때 위가 비었으니 음식을 먹으라 이제 배가 고프다. 공복 상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게 그렐린인데 이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어지면 음식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배가 전혀 이렇게 배가 비어 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은 허기를 느끼는 그런 거식증이라는 식이장애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음식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걸 못 느끼겠다 그러신 분들 보면 급하게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몸이 신호를 줄 시간이 부족한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탄수화물 중독이라든지 이제 뭐 지방 중독 있는 사람들은 음식이 있으면 빨리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렙틴은 언제부터 분비가 되냐면 식후 20분부터 분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식후 20분이 되기 전에 식사를 다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충분히 먹었는데도 배가 부른 포만감을 못 느끼죠. 그래서 가식하기 쉽고 두 번째 다음 식사 때 아까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이제 먹지 못했다고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상으로 더 많이 먹게 되죠. 비만이나 이제 다이어트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그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이제 허기가 지겠죠. 식욕이 이제 폭발한다는 거죠. 근데 그렐린이 언제 많이 분비가 되냐면 새벽 2시에 그때가 맛있어. 아니, 그때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난 1시 40분부터 어플 키잖아. 2시가 제일 반드시 이제 새벽 2시에는 조금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잠이 들어있는 게 중요하겠고 또 우리 잠자는 수면 시간이 짧아도 그다음에 그렐린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살을 찌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레카! 연필로 쓴 글씨나 그림을 지우는 물건, 지우개. 만일 지우개가 없었다면 미술가는 데생이나 스케치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음악가는 작곡이 힘들었을 테고 학생들은 시험에 틀린 답을 고치지 못했을 테죠. 필통 속에서 흔하게 굴러다니던 이 지우개도 이제는 취향과 트렌드에 따라 색상, 크기, 모양 등 다양함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우개는 플라스틱 지우개로서 고무 지우개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기능은 물론 가공까지 용이해 빠르게 대중화되었죠. 그러나 탄력과 튼튼함을 겸비한 이 플라스틱 지우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가소제 푸탈레이트 때문입니다. 푸탈레이트는 산업용 화학물질로 1930년대 이후 많은 플라스틱류에 첨가돼 왔지만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해 점차 사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연필 자국을 지우던 느낌씨를 스치는 생각! 지우개가 발명되기 전에는 과연 무엇으로 연필을 지웠을까요? 때는 1770년대 초 영국의 화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플리스텔리는 지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엔 식빵을 잔뜩 쌓아놓고 말이죠. 글씨를 쓸 땐 이 식빵이 꼭 필요하답니다. 먹을 거냐고요? 노노. 이 식빵의 용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지우개가 발명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식빵을 지우개로 썼던 건데요. 하지만 식빵에는 이러한 단점이 있었죠. 산더미같이 쌓인 식빵가루 때문에 너무 불편해. 그러던 어느 날 프리스틀리는 우연히 생고무로 만든 공을 종이에 문지르다가 글씨가 지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우개 발명의 시초가 된 것이죠. 유레카! 파운데이션, 아이라인 등 대부분의 화장품은 물에 잘 녹지 않는 친유성을 띠기 때문. 그리하여 이렇게 수많은 클렌저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 제형도 형태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이들이 화장을 지우기 위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란 물에 잘 녹는 친수성과 기름에 잘 녹는 친유성을 동시에 가진 화합물을 말하는데요. 이 상극인 물과 기름이 잘 섞이기 위해서는 기름 분자 사이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는 표면 장력을 느슨하게 해야 하고, 이때 계면 활성제가 둘의 경계면에 달라붙어 표면 장력을 약화시켜 기름 성분의 화장품을 피부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언제쯤 내 잘생긴 쌩얼을 볼 수 있는 거야 진짜. 이거 이제 지워질 것 같은데 이거? 발라볼까? 클렌저에 대해 한참 설명했더니 아이고 들은 채도 안 하던 무름씨가 파란 뚜껑 보습제로 유명한 바셀땡을 치덕치덕 바르기 시작합니다. 내 잘생긴 쌩얼을 위해 지워진 것 같은데. 뭐야? 지금 이거 화장이 지워지고 있는 중? 오호, 와, 이 세상에 마상에 바셀땡이 화장을 지운다고요? 나 참. 선생님,
그럼 이것도 계면 활성의 원리인가요? 일단 석유의 부산물로 만들어진 물질 중 하나이고요. 화학적으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세린이 가지고 있는 지질 성격은 특히 이제 마스카라 같은 메이크업 화장품 내 오일 성분들과 만나게 되면 같은 지질 성분으로 인해 서로 잘 융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융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화장이 지워지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유레카! 매니큐어의 주 성분은 에나멜이라는 합성 수지로 무극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극성과 무극성은 앞서 말한 친수성과 친유성처럼 각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만 섞이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극성을 나타내는 물과 무극성에 해당되는 매니큐어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세톤을 이용하여 매니큐어를 지웁니다. 아세톤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케톤의 가장 간단한 물질로 다른 유기 물질들과 잘 섞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극성과 무극성을 동시에 띠기 때문에 물로 지워지지 않는 물질은 물론 유성 펜이나 페인트도 녹일 수 있죠. 와, 이거 되게 잘 지워진다, 아세톤. 너랑 나랑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아세톤이 없다면 이 같은 무극성의 이 매니큐어를 덧바르면은 지워지지 않을까? 해볼까? 해보자. 바로 닦으면 지워지기는 하나 영 깔끔하지 않은데요. 무름씨 시도는 좋았으나 역시나 아세톤이 있어야겠어요. 물파스? 이걸 한번 지워볼까? 오호, 또다시 평범하지 않은 길을 선택한 무름씨. 이번엔 물파스다. 과연? 파세린에 이어 물파스로 매니큐어 지우기 후덜덜 성공이네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인즉 물파스에는 아세톤과 같은 성분인 케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물파스에 포함된 휘발성 물질의 구조에 바로 이 케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세톤이 매니큐어를 지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레카! 하얀 우유를 엎지른 듯한 물색과 돌들. 네, 여기는 이제 동해가 없어 이제 폐 경석장 덤이거든요. 산 전체가. 경석장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석탄을 이제 그저 분별해가지고 구분해서 석탄은 이제 나가고 석탄 모수는 찌끄러기 이제 그리고 폐기물 이다 쌓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보통 폐기물은 어떤 것들이 쌓여요? 이제 이게 광산 이제 탄 캐고 탄이 아닌 것, 돌, 그다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갖다 버리고. 동해 광업소는 90년대 초 문을 닫았다. 그런데 운영 당시 원하는 물질을 선별한 후 버려진 폐경석들이 문을 닫은 지금도 여전히 방치돼 있다. 이 버려진 폐경석 안에 남아있는 산성물질이 빗물 등에 씻겨 내려오면서 백화 현상을 만드는 것이다. 그럼 여기 지금 생물이 아예 살 수가 없었어요? 예, 저 이제 백화 현상 물에는 이제 물고기가 많이 이제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그런데 이제 침전물이 이제 아가미 붙어요. 붙으면 이게 이제 자꾸 쌓여가지고 호흡을 못하거든요. 그럼 원래 여기에는 그동안 뭐 예전에는 물고기가 살았었어요? 그렇죠. 한 70년대 살았죠, 거기가. 지금 그럼 여기 이렇게 생물도 못 사는데 여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사는 게 힘드신 거 아닌가요? 힘들죠. 어떤 면이 가장 힘들다고? 이제 첫째 이제 뭐 농사짓는 물이 농업 용수가 필요할 것이 힘들 거고 또 보면 이제 이게 골짜기인데 계곡인데 사람 하다못해 휴가처럼 오잖아요, 그래서 태국 좋은 도시. 그런데 그것도 안 오지. 또 고립된 적에서 이제 또 그렇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게 좀 결핍되고 이제 좀 어렵고 그런 곳이죠. 일시적이라 생각했던 소롯골 백화 현상은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물고기는 물론 농작물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오염이 해결되기만을 주민들은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폐광 갱내수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 때문에 물이 붉게 변하는 적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멀리서 보기에도 오염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데 철, 망간 등의 중금속이 물은 물론 하천의 돌과 바닥까지 붉게 변색시키고 있다. 시뻘겋게 물든 흙과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폐광 갱내수. 20년째 지속되는 적화 현상은 땅속 깊은 곳까지 모두 시뻘겋게 만들었다. 얼마나 깊이 오염됐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 이렇게 푸니까 더 오히려 완전 갈색이. 이거 이 갈색이 빨갛잖아요. 이게 노래지잖아요. 예. 이게 망간이랑 철 예, 때문에. 망간하고 철. 근데 이게 벌써 이게 20년, 30년 가까이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유레카. 요즘 이렇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하지만 그냥 저는 좀 아침에 일어나면 좀 푸석푸석하고 뭐 주름이 막 많아지고 막 하는 것도 우리 셋 다 지금 그걸 맞아요. 다 골랐잖아요, 이거. 사실 그런 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호르몬 때문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호르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죠. 호르몬 관리만 잘해도 10년은 젊어진다. 오, 그 정도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25세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되는데요. 노화는 이제 호르몬의 발생, 분비, 조절의 변화가 생기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나 기능이 감소해서 비정상적으로 되면서 발생하는 거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40대 중후반. 그 시기 때를 뭐라고 그러죠? 갱년기. 아이고 얼마 안 남으셨네. 그 시기가 이제 모든 호르몬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호르몬의 기능이 다 쇠퇴하고 자기가 얼마나 호르몬을 잘 관리했나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제가 2개를 살펴봤더니 성호르몬과 더불어서 젊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호르몬 이제 해춘 호르몬. 젊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20세 때까지는 성장판을 늘리는 역할을 주로 하는데요. 이제 20대가 지나면서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지방을 분해시키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고장난 어떤 세포, 손상받은 세포들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까 재생 및 복구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과 복구도 하는군요. 키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성장 호르몬은 20대부터 10년마다 14.4%씩 줄어들어서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으로 감소하는데 개인차가 굉장히 많은 호르몬입니다. 개인차. 저희 얼마 전에 제 50대 이제 동창, 여고 동창이 오셨는데 한 분은 동안에 생체 나이가 40세, 한 분은 약간 노안에 생체 나이가 60세. 무려 같은 나이인데 20세였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두 분의 성장 호르몬의 차이가 무려 3배였어요. 와. 그러면 진짜 저는 이 성장 호르몬이 사실 전 청소년기 때 그냥 일찍 자서 뭐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지 키가 큰다 막 이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았는데 그렇다면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장 호르몬을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같은 50세인데 노안이셨던 생체 나이가 무려 자기 달력 나이보다 10살이 더 많았던 분의 생활 습관 중에서 하나 문제가 되신 분이 있었는데요. 채식을 하시면서 아예 고기를 안 드셨어요.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죠. 물론 고기 안에 이제 지방산이 있으니까 우리 그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문제지만 고기를 너무 먹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중에서 완전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이나 이런 완전 아미노산 여러 가지가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재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만들 재료가 없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는 이제 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약간 식습관이 안 좋더라도 보상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단백질이라든지 그런 필수 아미노산을 반드시 섭취
하는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고요. 유레카. 지우개를 녹였다 다시 굳히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지우개를 녹였다가 다시 굳혀도 글씨가 잘 지워질지 아니면 지워지지 않을지 바로 지우개를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네. 실험의 희생자는 딱딱한 플라스틱 지우개. 지우개를 적당한 크기로 깍둑 썰게 한 후 냄비에 넣고 파이어! 수많은 재료를 냄비에 지지고 볶고 끓여봤지만 어허, 이런 비주얼은 처음이죠.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쫀득쫀득한 떡 같기도 하고 고소한 치즈 퐁듀 치즈 같기도 하고 전복죽 같아요, 살짝. 네. 푸르댕댕한 전복죽처럼 변한 지우개를 그릇에 옮겨 이제 다시 굳을 때까지 식혀보겠습니다. 지우개가 식는 동안 닭뱃을 씨는 또 다른 예술의 혼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한때 연필과 지우개처럼 꼭 붙어 다녔던 그리운 신호등 삼형제를 개발세발로 그려놓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열에 녹았다 다시 굳은 지우개로 그림을 지어보겠습니다. 두 동생을 남겨놓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톡톡씨를 지워보려 애쓰는데 어라?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불굴의 톡톡씨! 안 지워지는데요? 네, 처음보다 덜 지워지네요. 안녕 내 작은 사랑아. 이렇게 가열했다 굳힌 지우개는 톡톡씨와의 추억까진 지우지 못했답니다. 종이 표면은 실제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무수히 많은 틈들이 있습니다. 그 틈에 연필을 쓰면 흑연 가루가 거기에서 물리적으로 부착이 되는데요. 이 물리적으로 부착된 것을 지우개를 가지고 인력으로 끄집어내서 글씨가 지워지는 그런 형태가 지우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우개를 녹였다 굳히는 과정에서 지우개가 가진 탄성과 내구성 그리고 흑연과 인력들이 모두 약해지게 되므로 잘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유레카. 그럼 어떤 식물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방법 같은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화학 물질이죠. 화학 물질이요? 독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독을 쓴다고요? 네. 왜? 꽃이 독을 참 많이 쓰는데요, 사실. 오. 우리가 굉장히 독이 아닌 것으로 익숙한 것 중에 이제 피톤치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집냄새 제거제로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뭐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네. 하고 또 숲에서 많이 나는 그런 향도 이제 있는데 네. 이게 히라버로 피톤은 식물이라는 뜻이고 네. 치드는 영어로 이제 사이드 CIDE니까 죽인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식물을 죽인다라는 의미인데 테르텐, 뭐 페놀 화합물, 알칼로이드 성분 같은 게 들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항균제예요. 항균제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죽이는 데 쓰는 그 물질인 거고요. 그리고 소나무의 경우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소나무요? 우리 말 중에 왜 거목 밑에 잔소를 못 큰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이 그래요. 실제로 소나무가 그런다는 말씀이세요? 네. 실제로 어미나무의 뿌리나 이 떨어져 있는 솔잎에서는 갈로타닌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이게 독성 물질이라서 주변에 어린 소나무가 못 자라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 소나무를 못 자라게 한다고요? 소나무가요? 큰 소나무가. 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경쟁자를 미리 밟아놓는 거죠. 그렇군요. 뭐 화학 무기부터 소나무가 또 어린 소나무를 또 짓밟는 것까지 정말 매정한 어떤 식물의 세계를 알아봤는데 유레카.
촛불 하나가 낼 수 있는 밝기를 1칸델라라고 합니다. 1m 내에서 촛불 하나가 밝히는 조도를 1럭스라고 하죠. 이 조도가 5럭스만 넘어가도 수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무려 촛불 10개를 킨 채 잠이 든 톡톡 씨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답니다. 그런데 촛불 10개보다도 더 위험한 시한폭탄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의 밝기는 최소 80에서 500칸델라. 80개의 촛불을 켜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고, 밤잠을 설치는 이가 여기 또 한 명 있어요. 무름 씨가 켜둔 LED TV의 밝기는 무려 4000칸델라. 밤새도록 TV를 켠 채 잠이 든 무름 씨는 그야말로 촛불에 둘러싸인 채 자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이근 못 살아 내가. 이처럼 과도한 빛이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누가 이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생태계는 이런 낮과 밤이라는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리듬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빛 공해로 인해서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생체 리듬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항산화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서 암까지도 유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